안녕하세요. 주식 랩소디. 오늘도 저희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또 우리 본부장님과 함께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희 녹화 시간 기준으로 저희 오늘 올해 마지막 날인데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 어떤 내용도 준비해 주셨는지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미국 뉴욕 증시 마지막 날입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고요. 산타넬리 기대감이 무너졌습니다. 뭐 산타넬리는 뭐 산타가 지나갔습니다. 네. 일단 그 3대 지수 연속 하락했고요. 테슬라와 이제 그 우리 이정 아나운서가 좋아하는 비트코인 연관주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급락했습니다. 급락했습니다. 네. 자, 30일 뉴욕 증권거래소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가 전장 대비 0.97 하락한 42,573.73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도 1.07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이죠. 나스닥 지수도 1.19%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장이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한 해 마지막 주와 새해 첫 주의 상승세인 산타랠리가 원래는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없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를 이제 좀 조절 좀 시사하는 것과 좀 있고요. 이 돈이 좀 안 풀린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그런 거가 있다 보니까 계속 4월 연속 지금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금치 못했습니다. 테슬라가 3.3% 급락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주라고 하는 이 테슬라가 상승을 주도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매그니피션트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도 1% 이상 하락했고 AI 반도체주로 주목받고 있는 브로드컴이 최근 주도하고 있었는데 이 주식도 2.55% 하락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로 주목을 좀 받았던 보잉도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2.31% 하락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제 요 사고 기종에 대한 특별 점검을 나서기로 했는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요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고래로 알려진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무려 8% 넘게 급락했습니다. 최근에 이 회사는 이 주식을 59만 주를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새로 이제 또 매입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비트코인 주식 가격과 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약간 연동돼서 좀 약간 주식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요 주가가 많이 급락하고 오르고 이런 게 좀 있는데 실적이 아무래도 많이 없다 보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 비트코인 가격과 암호화폐 가격과 좀 많이 연동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유심히 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미국이 좀 춥습니다. 전반적으로 날씨가 춥다는 게 투자 심리가 춥다는 게 아니고 날씨가 좀 춥다고 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연가스 선물 거래가 16% 급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물이 좀 일일 상승을 많이 기록해서 16% 급등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월 9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미국 증시가 휴장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뉴욕 증시 마감은 하락 지어졌네요. 2024년도 산타는 없었다. 근데 작년에도 사실 산타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는 산타 기대감은 조금 없기는 했었고, 근데 그게 아쉽지 않은 게 올해 성적이 너무 좋았어요. 미국 올해 뭐 전반적으로 상승률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솔직히 산타 안 와도 되는 시장이었거든요. 여름에 너무 핫해가지고요. 우리가 필요했죠, 산타가. 네. 우리 국내 증시가. 국내 증시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참 이제 미국 증시는 산타가 안 온 건 아쉽지만 네. 절대 이제 그 1년치를 놓고 봤을 때 아쉬운 성적은 당군이 좀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군 신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또 이어지는 소식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을 좀 보시면 이게 이제 좀 주목을 받았어요. 트럼프 리조트에 300만 원짜리를 이제 머스크가 임대했습니다. 채찍구멍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 플로리다 마러 리조트죠. 여기 이제 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쪽에 이제 트럼프 쪽에 이제 많은 마러 리조트에서 이제 트럼프가 여기서 이제 측근 로비 활동을 좀 하면서 이제 계속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신데요. 요 반야에 머물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여기에 머스크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식사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조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책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재밌는 건 그 베이조스라고 이제 약간 그 제프 베이조스라고 일론 머스크하고 약간 이
아주 앙숙입니다. 이분을 음. 만날 때도 이제 동석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빌 게이츠를 만날 때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옆에서 이제 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비선 봅니다. 실세요. 네. 네, 비선 실세입니다. 예, 이런 실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 이제 크리스마스 직전에 이제 반야를 떠나기도 잠깐 했는데 또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를 뭐 거의 통으로 빌려서 옆에 자리를 빌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여기 리조트 연회비는 100만 달러라고 하거든요. 요 옆에가. 근데 이제 여기를 하루 묵는데 3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여기를 하루 빌리는데 그런데 그런 거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계속 빌려서 쓰면서 여기서 이제 계속 옆에서 이제 비선 실세로 활동을 하면서 트럼프와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나왔던 요 장면은 그 예전에 이제 격투기 장면을 같이 봤던 그 장면. 그거 뭔가 기억납니다. 그 네. 장면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늘 같이 함께하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같이 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진짜 비선 실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진짜 듭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네. 다음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구글이 내년도에 그 AI에 집중하면서 제미나이 앱의 5억 이용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미나이 이제 중요한 순다르 피차이 CEO죠. 순다르 피차이 CEO가 회사의 중요한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열린 전략 회의에서 AI 기술 발전과 규제 문제 그리고 경쟁 심화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했다고 합니다. 2025년은 구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라고 하는데 뭐 매년이 중요하겠죠. 매년이 중요한데 이제 내년에 이제 성과에 관한 어떤 얘기를 좀 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구글 순차이 CEO인데 이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구글이 사실은 이제 제재를 많이 받습니다. 이제 독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재를 많이 받고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시를 많이 받고 있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성공과 규모 때문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시샘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일단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독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제 제재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글의 오늘 성장 매출에 불구하고 규제와 경쟁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경쟁 난국과 조사 상황의 예를 들면서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그리고 이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실은 오픈 AI와 챗 GPT 같은 부분에서 검색에 관련해서도 지금 많이 독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돼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구글이 제미나이라고 AI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5억 명을 돌파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최고의 제품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기 성과를 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최고의 제품을 선보이면서 우리가 뭔가를 선보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좀 기대가 됩니다. 구글이 사실은 이제 구글은 제가 볼 때 어떤 약간 목표나 이런 것들은 약간 애플하고 약간 엔비디아의 중간적인 성격을 좀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글이 하면 약간 믿을만도 하고 약간 성과도 좀 내면서 약간 그리고 약간 무료의 성격이 좀 가깝습니다. 구글은 약간 유료보다는 무료의 성격이 좀 가깝기 때문에 좀 기대가 이것도 좀 지금 무료잖아요. 제미나이도 그죠? 예. 근데 네. 괜찮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유료가 아니면서 좀 그러니까 이게 구글은 유료화가 어느 정도 되면 유료로 바뀝니다. 우리가 이제 구글 드라이브도 처음에 무료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무료로 쓰다가 이제 구글 유료화로 바뀌거든요. 요즘에 카카오가 유료로 바뀐 거 아세요? 어떤 게 무료입니까? 어떤 거 유료로 바뀌냐면 PC톡으로 접속했을 때 이전 대화 기록을 이제 돈을 내야지. 원래 그거였는데 원래 안 그랬었는데. 원래 900원을 내야 됐습니다. 그게. 아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원래 네. 900원 낸 지 꽤 됐는데요. 내셨어요? 예. 나는 몰랐어요. 저는 네. 돈이 그랬구나. 나가고 있는 거 모르셨구나. 몰랐나 봐요. 네, 그 된 지가 한 그렇구나. 2년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거 편집해 주세요. 제가 너무 시대를 역행하는. 그게 한 2년 됐습니다. 2년. 그게 한 2년 됐습니다. 990원을 낸 지 한 2년 됐습니다. 그럼 요즘에 안 보여주는 게 제가 돈을 갑자기 안 내서 안 내서 예. 어쩐지 요즘에 안 보여주는 그게 거예요. 990원인데 낸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에 안 보여주길래 네. 저 이제 유료로 바뀐 줄 아니, 꽤 알았는데 됐습니다. 내고 있었던 거군요. 네, 내고 카카오페이 뭐 이런 거 본인이 연동해서. 모르게 돈이 나가고 있었어요.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서운데요? 990원 딱 네, 하면 나옵니까? 네. 진짜. 그게 원래 네. 그게 이제 구글 드라이브 그게 네. 저장하는 게 꽤 됐습니다. 그게 몇 년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계속 아닙니다. 얘기해 주세요. 그러실 네.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땅 파면 나옵니다. 열심히 하시면 나옵니다. 네. 네. 유튜브 하시잖아요. 유튜브 수익이 나오실 거 아니에요? 유튜브 지금 수익건 아니에요. 네. 부족해서. 그러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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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하시면 되겠죠. 뭐. 네. 아침마다 저랑 하시죠. 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아니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 하시겠습니다. 네. 자, 요 부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행 소송 항소 실패해서 500만 달러 배상금을 내야 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아니 당선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성추행 사실 인정한 1심 재판을 뒤집기 위해 상소를 했으나 실패했다는 소식입니다. 뉴욕 맨하튼 연방고분 현지 시간으로 30일이죠. 어젯밤에 이제 패션 칼럼니스트 이 진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성범죄 피해 소송 항소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 이제 이 배상금을 명령한 1심 재판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1심 재판 오류를 입증하지 못했다. 재심을 위해 1심이 결정적인 그의 실질적 권한을 미쳤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이거를 그대로 이제 배상금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측은 1심에서 부적절한 증인 진술과 증인 채택이 있었다면서 재심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증을 잘 못했습니다. 증언으로는 1970년대 항공기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시카 리즈와 2005년 마로 자택 지금 자택이죠 강제 키스를 당했다는 발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외설적인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도 증거로 제시를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성추행 사실만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성추행 사실만 인정돼서 500만 달러를 이제 내라 트럼프가 이제 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명령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트럼프가 항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해서 이제 계속 내야 되는 상황. 1심은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소송이 많네요. 소송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또 소송의 나라잖아요. 네네네. 자잘자잘한 소송들도 되게 많이 하고 네. 트럼프는 이런 소송에 좀 익숙한 것 같기도 네네네. 하더라고요.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걸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네. 항상 좀 그러시는 그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또 1,500만 네. 달러 또 받아서 뭐 기부하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재단에 뭐 어디 도서관에 그런가요? 기부하신다는 것 같더라고요. 네. 1,500만 달러 본인이 소송을 당해서 ABC 방송국에서 받는 게 또 있었어요. 본인이 1,500만 달러 받는 게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받기도 하시고 또 기부도 이렇게 또 내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예. 상소를 하시겠답니다. 예, 어쨌든 예, 그러신다고 합니다. 네. 하시겠죠 항상.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또 이제 보시면 미 재무부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중국하고 늘 이렇게 뭔가가 먹는 거. 중국이 이 배후에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보 배후에 해커가 이달 미국 재무부 서버에 침투해서 정보를 탈취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공식 정보를 꺼렸는데 이 보복 조치를 감행할지에 대해서 지금 약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이걸 보고했는데요. 미 재무부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서 제3자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한 해커가 침입했다는 중요한 사고가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재무부 대변인은 침해된 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 전환되었으며 위법 행위자는 재무 시스템과 정보에 지속적으로 접근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정보 후원하는 APT 지능형 지속 위협 행위자로 소행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해커는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킹하는 원격으로 이제 했다라고 이제 의심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쪼록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아무래도 이제 뭐 하고 있는데 중국 대사관은 이에 대해서 사실 없는 그거로 중상모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좀 의심이 되는 게 이달 초에도 중공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걸로 의심되는 해커가 미국 통신사 9곳을 침입했다고 백악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해킹하는 것들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해커들이 많이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정보전이 안 그래도 뭐 엔비디아나 그 하웨이 쪽 그런 쪽에 지금 계속 상무부가 이제 계속 제재를 가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뭔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관해서 어쨌든 제가 보복 조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곧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거 관련해서 뭔가가 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야, 왜 그랬을까요, 중국은?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죠. 중국은 서로. 기본적으로 이런 거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곳이니까요. 네. 꼭- 이게 첫 버전은 원래 기본적으로 해커가 안 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해커들 스카우트 받고 그러잖아요. 네, 부럽. 부럽다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예, 어쨌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Run AI라는 곳과 이제 규모의 이제 인수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좀 재밌는 건 이 기업이 이스라엘 AI 기업입니다. 이스라엘 AI 기업이 또 기억나시는 게 혹시 기억나십니까? 멜라녹스라고. 네네네네. 이게 기억나요. 멜라녹스가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가 확 일어서는 계기가 됐습니다. 맞아요. 그때 말씀해 네, 주셨어요. 네. 엔비디아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런 AI 기업 인수가 사실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런 AI 기업이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오래전부터 추진됐습니다. 4월 달부터 계속했는데 거래 금액은 사실은 이제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사실 한 7억 달러, 우리나라 돈 한 1조 원 규모 정도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GPU 정도의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사실 되게 공을 들여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생태계 쪽에 뭔가 AI의 생태계 쪽에 소프트웨어가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오픈 소스를 해서 뭔가를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걸 하게 되면 이제 엄청난 기술력이 좀 향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22일 날 이제 EU 쪽에서 이제 승인했고 미 법무부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가 이제 반독점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검토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그 잠깐 주식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것 때문에 날개를 좀 단 게 아닌가라고 하고 있는데 가격도 제가 볼 때 좀 저렴하게 좀 인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볼 때 좀 1조면 엔비디아 지금 갖고 있는 괜찮겠다. 자산에 비해서는 아주 싸게 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AI 쪽에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AI 아니 기업이 머리가 좋긴 하잖아요. 유태인이 이스라엘. 좋긴 네, 한데 좋긴 하잖아요. 제가 볼 때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음. 기본적으로 이런 쪽에 인재를 잘 키우고 있는 것 같고 전략적으로 벤처 쪽에 잘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멜라녹스도 그렇고 이런 AI 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벤처 기업이나 뭐 스타트업이 기본적으로 잘 이스라엘이 돼야죠. 인구가 작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벤처나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걸 볼 때 엔비디아가 이런 나라나 이런 교육 시스템이 우리나라 못지 않거든요. 인재도 못지 않고 저는 우리나라의 뭐 학생들이나 이런 교육 시스템이 저는 이스라엘 못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교수진도 못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기업이 나오지 않는 걸까? 왜 되지 않는 걸까? 인력이 부족한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인구가 네. 모자란가? 그렇지 네.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이 못 받쳐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스라엘의 멜라녹스나 뭐 지금 나왔던 런 AI 같은 기업이 왜 못 나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정책적인 부분들도 조금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스타트업 육성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적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자꾸 축소가 돼요. 스타트업 네, 관련한 네. 지원 사업들이. 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지 뭔가 않을까요? 우리가 저는 이게 뭔가 저도 이제 그 지원 사업에 관해서 뭔가 좀 답답함이 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지원 사업을 많은 걸 해봤는데 좀 답답함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뭐 지원 사업이 뭔가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혜택을 주는 거예요. 세제 혜택이나 뭐 찔끔찔끔 뭐 그런- 이런 거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기본적인 뭐 지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네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의 실질적인 혜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건 문제가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엘리트 교육을 좀 시켜봤으면 어떤가. 그러니까 얇고 넓게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소수정예로 엘리트 교육을 좀 시키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AI는 다변화도 중요하지만 소수정예가 이끌어가는 것도 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 약간 이게 이제 체육에 비교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전략적으로 저는 엘리트 AI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약간 새끼로 새는 걸 수도 있는데
AI는 약간 엘리트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몇 기업이 이끌어가는 그렇죠. 첨단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들이 뒤를 다 이끌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엘리트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필요하죠. 네. 근데 이제 뭐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신사유란담처럼 외국으로 자꾸 보냈으면 좋겠는 거예요. 교육을. 그래서 다시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이 있었으면 좋겠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100명이든 200명이든 가서 배우고 다시 돌아와라 이랬으면 좋겠는 거죠. 제가 볼 때. 예. 근데 뭐 그게 현실화되기에는 또 쉽지가 않은 네, 부분들도 있고 맞아요. 스타트업 육성과 인재 육성은 국가 경쟁력이 될 수 네, 있어서 네.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을 만드는 그런 것이나 아니면 뭐 새로운 문화 뭐 암호화폐나 이런 것들 사업이나 아니면 어쨌든 그런 신기술 쪽의 어떤 그런 쪽에는 좀 자본 그러니까 그런 법안들이 빨리 통과가 돼서 뭔가 좀 빨리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몰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네. 자,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청소년 사망과 관련해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게 1천만 달러, 147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청소년 사망을 불었어요? 네, 청소년 사망을 막기 위해 적절한 통제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금 왜 무슨 일 얘기를 좀 때문에? 이 틱톡 챌린지라는 게 있다고 네. 합니다. 뭐 마지막까지 잠든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그러면 뭐냐면 그러니까 페인트나 살충제가 유독성 흡입한 뒤 정신을 잃지 않는 모습을 촬영하는 요런 행동을 이제 조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일이야? 12세, 14세 청소년들이 이제 3명을 목숨을 잃었고 수백 명들이 이제 중독 증세를 보인다고. 이게 챌린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버킷리스트처럼 챌린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 예. 한 장애 소년은 틱톡 챌린지를 하다가 선동에 넘어가서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는 일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고 이제 가해자 2명은 체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선정적인 장면을 자꾸 찍게 만들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요 틱톡의 유해 콘텐츠를 삭제하고 경력한 걸 하는데 이런 것들을 방조하는 게 좀 있다고 합니다. 틱톡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진짜요? 삭제하고 뭐 이런 권한을 줘야 되는데 음. 틱톡에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탈리아에서도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틱톡에 144억의 벌금을 부여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틱톡이 이런 것들의 플랫폼을 스크린을 잘 안 하고 있는 걸 좀 유명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벌금을 하고 있는데 이런 틱톡을 지금 저기 누구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옹호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죠? 로비를 했다는 이유로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사실은 좀 이래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또 SNS 일부는 또 공화당 쪽에서는 또 제재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심각한데요. 이제 심각합니다. 사실은 틱톡 이게 틱톡이 사실은 짧은 영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지금 영상을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챌린지를 많이 합니다. 틱톡이 사실은 이렇게 틱톡이 보시면 챌린지 영상이 많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틱톡이 이렇게 챌린지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뭔가 짧은 영상이다 보니까 챌린지도 많이 합니다. 릴스나 틱톡 영상들이 릴스라고 짧은 영상들 있지 않습니까? 네. 30초에서 한 1분 정도 그거 되는 많이 영상 하죠. 많이 네. 하거나 아니면 뭔가 설정을 해서 뭘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설정이나 뭔가를 해서 뭔가 조회수를 올리거나 이렇게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설정해서 뭔가 위험한 것들을 계속 자극적이고 위험한 것들을 해야지 이렇게 뭔가를 설정을 해서 이렇게 뭔가를 미션을 주고 뭔가를 이런 걸 하거든요. 이게 다 위험합니다, 사실은. 지금 보시는 게 네. 이런 영상들이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예, 이런 챌린지 이런 걸 해야 조회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말도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해야지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네, 너무 위험한데요. 예, 위험합니다, 사실 이게. 보기는 재밌고 좋은데 이게 위험합니다, 사실은 다. 예. 뭐 춤추고 이런 것들까지는 좋은데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가야지 조회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좀 있네요, 사실은. 네. 네, 다음은 보잉사 얘기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잇따른 사고 여파로 보잉사 주가가 2.3% 하락했습니다. 실내 위기가 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주항공 8개 사고가 좀 큰데요. 뉴욕 증시에서 보잉사가 전장 대비 2.31% 하락했습니다. 176.55달러를 기록했는데 장 초반 낙폭은 5.81까지 확대됐었는데 이제 이후에 약간 회복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사고 여파가 좀 컸습니다. 동시에 미 국가교통안전부도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한 합동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보잉사는 이미 올해 초부터 잇따른 사고로 이제 신뢰를 많이 회복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1월에 알래스카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 9이 여객기 이륙 후에 이제 비상구 덮개가 이탈하면서 비상 착륙을 해야 됐고요. 3월에는 같은 보잉 737 800이 객실에서 연기가 감지돼서 긴급 회항하는 일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영국 더 타임즈는 이번 무한 항공기 사고의 신뢰가 또다시 이제 부각되면서 사건이라고 하면서 좀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이제 보잉사 주가는 전체적으로 32.3%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잉사는 올해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파업도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안 좋았군요. 예, 안 좋았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올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안 좋은 일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신뢰를 어떻게 극복하게 될지 그리고 이제 신뢰 위기를 어떻게 더 악화시키는데 되면서 이제 많이 이제 위기가 이제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지미 카터 대통령 장례식이 내달 9일 워싱턴 국립 대성당에서 거행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어제 이제 제가 소식을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국가 장례식이죠. 내달 9일 워싱턴 D.C.에서 치러집니다. 이번 장례식은 전 카터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서 다섯 걸친 장례식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현직 대통령과 각국의 이제 인사들이 이제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9일 날 조지아주 자택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시신은 내년 1월 4일 조지아주 이제 병원에서 운구 차량으로 실려서 이제 애틀랜타 센터로 이동하게 되고요. 뭐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조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7일에는 시신이 워싱턴 D.C.로 옮겨져서 이제 국회의사당에서 중앙으로 안치가 되고 일반 조문은 7일부터 8일까지 하루에 걸쳐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 장례식은 9일 날 오전 10시에 워싱턴 D.C. 국립 대성당에서 열리게 되고 이날은 바이든 대통령하고 손자인 제이슨 카튼 그리고 월터 먼데일 전 대통령 아들인 테일 먼데일 이렇게 포드 전 대통령의 아들인 스티븐 포드가 추모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뉴욕 타임즈가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식 이후에는 카터 전 대통령의 시신은 군용기로 고향인 플레인스로 운구돼 최종 안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뭐 기념품이나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추모 행사들이 계속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추모를 기린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뭐 고향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또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암호화폐 뉴스도 준비를 했는데 미국 시장 그 연말 마무리 네네네. 자료도 몇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물론 저희가 녹화됐을 때는 새해가 이제 시작되면서 방영이 되겠지만 한번 우리 지나간 날들 돌아보고 앞으로를 좀 예측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증시와는 별개이고 사실 뉴욕 증시의 흐름이 암호화폐와도 연관성이 있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제 또 월가의 그런 인사이트들을 같이 조금 버무려서 좀 전달을 해드릴까 해요. 내년부터는. 근데 일단 오늘 한번 보시면은 일단 12개월 동안 나스닥 종합지수가 31%, S&P 500 지수는 25%, 다우존스는 14%의 성적표를 내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늦여름쯤에였을 거예요.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미국 내에서 좀 나오게 되면서 그때 살짝 이제 불안감들이 있었는데 그게 또 연준의 어떤 스탠스들도 있었고 발언들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지표상으로 좋은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면서 그 위기를 조금 넘겼던 그런 한 해이기도 했었고 일단은 강세장이 시작이 좀 된 지 2년이 지났을 때 많은 분석가들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테슬라, 알파벳, 아마존, 애플,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요 기술주의 강력한 기업 실적과 엄청난 모멘텀을 예상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기업들은 또 좋은 게
이게 모멘텀도 있지만 실적도 그걸 좀 받쳐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실적 가이던스도 이제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도 나쁘지 않게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랠리가 이어질지를 좀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요 지표는 S&P 500 지수가 기록한 가장 많은 사상 최고치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뉴스를 보시면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이 뉴스가 뜨잖아요. 그럼 그거를 몇 번이나 달성을 했느냐. 근데 사실 가장 음, 좋았을 때는 1995년도였어요. 음, 77번이었고 2021년도에는 70번. 이게 순번대로거든요. 64년도에는 65번, 그리고 17년도엔 62번이고 2024년도에도 57번.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2021년도에는 기억나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V자 반등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가장 많은 사상 최고치를 냈던 성적표대로 한다면은 이제 5번째 좋은 성적표를 역사상 뉴욕 증시상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24년 마지막 즈음에 우리의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술주들이 어느 정도의 흐름을 보였느냐가 나타납니다. 올해 성적표거든요. 엔비디아의 성적표 보이시죠?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요때쯤이었을 거예요. 엔비디아 고점론 뭐 이런 것들도 시장에 나오긴 했었는데 다시금 고점 돌파를 해줍니다. 테슬라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임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을 해주죠. 시기는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뭐 알파벳도 있고 아마존, 그리고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보다 이 기술주들의 성적표가 올해는 조금 더 좋았던 그런 한 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승리한 직후에 좀 소형주가 급등을 했거든요. 여기 오른쪽 표 보시면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2.0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점선 있죠. 요 점선이 트럼프가 이제 당선 확정된 이후의 흐름들이에요. 그럼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큰 대형주보다는 이제 테슬라 제외하고는 이제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랐고, 그럼 중소형주들 왜 올랐느냐? 일단 트럼프 쪽은 규제 완화, 세금 완화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중소형주들에게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미지 있었고, 아시다시피 에너지주들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이낸셜이라고 해서 은행주들, 이게 그 볼커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예전에 그 바이든 행정부 전에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트럼프 바로 직전 그 버락 오바마. 오바마 이제 대통령에서 네네. 볼커롤이라고 해서 예금 취급 기관들 있잖아요. 그 은행들 예를 들자면, 그리고 그의 계열사들한테 위험 자산에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이런 위험 자산을 못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트럼프가 다음 이제 대선 때 집권하면서 바로 풀어버렸습니다. 이 볼커룰을. 그래서 그 볼커룰이 또 이제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은행권의 이제 규제 완화에 관한 기대감도 때문에 은행주들도 되게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금리는 올랐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좋진 않죠. 그래서 이 국채 금리는 올랐고, 근데 이제 그 월가의 분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점선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물론 트럼프 트레이드 때 요런 종목군들이 반짝 오르기는 했지만 전체 성적표를 놓고 봤을 때 올랐던 폭만큼 또 어느 정도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 성적표를 뉴욕 증시에서 놓고 봤을 때 트럼프 트레이드의 반영은 그 너무 이제 과하게 평가받고 있다라는 시선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기술주들이 훨씬 더 강세를 나타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선도 있고, 최근에 트럼프 들어오면서 인플레이션에 관한 우려감이 다시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과하다라는 그런 시장의 경제 뭐 학자들의 시선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크를 해보시고, 근데 트럼프 이제 당선 확정 이후에 가장 크게 수혜를 본 거는 역시나 이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위험 자산을 놓고 봤을 때 뭐 러셀 2000 지수는 이제 중소형주, 미국 내 중소형주,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은행주, 그리고 뭐 여타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에 반영되는 주들도 많이 올랐지만 결과적인 가장 큰 수혜는 비트코인이었다. 요거 이게 딱 정리가 되어 있는 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나스닥 지수의 10년간의 차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재밌어 보여서 오늘 좀 깜짝 그냥 가지고 온 지표인데,
무섭게 오릅니다. 이제 무섭게 올랐어요. 우리가 이제 2014년도 여러분들 다들 뭘 하고 계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때부터 그냥 지수에만 투자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계속되는 우상향 기조들이 지금 이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요렇게 중간에 급격하게 하락했던 지점들은 요때는 코로나 때였고요. 요때는 이제 연준의 영향을 받아갔습니다. 급격하게 이제 금리 긴축, 양적 완화했다가 긴축 들어갔었을 때 했다가 근데 또 V자 반등이에요. 그래서 뉴욕 증시는 전반적으로 회복력이 굉장히 좋았다. 그런 것도 이제 10년 주기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지표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시장에 딱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장기 투자가 좋으냐, 단기 투자가 좋으냐. 자, 보세요, 여러분. 요 이제 퍼플 색깔은 3년 투자를 했을 때의 수익률이고, 요 이제 그 보시면은 검정색은 5년 투자를 했을 때의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딱 보시면은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이 3년 투자가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보시면은 물론 이제 5년 수익률이 좋았던 그런 시간들도 있긴 했었지만 그래서 이 이제 두 가지의 그래프를 딱 비교를 해놨을 때 시장에서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가 좋진 않고 시장 대응을 좀 잘 해 나가는 것이 유연한 투자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트렌드를 빨리 반영을 하셔서 이 섹터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이제 그 섹터에 관한 시장의 열기가 식었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이제 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타이밍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지표를 볼 때는 우리가 시장에서는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가 정답은 아니다. 시장을 잘 읽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그럼 이제 월가에 있는 많은 분석가들이 내년도의 뉴욕 증시 전망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전망치가 나와 있거든요. S&P 500 지수의 2025년도의 퍼포먼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S&P 500 지수는 5,906포인트에서 마감이 됐는데 이제 대부분 제일 보수적으로 잡은 게 5,500포인트. 지금보다 내려갈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곳이 있었고 시티그룹은 6,500 정도 이렇게 대부분 이제 6,000대를 많이 잡으셨고요. 7,000포인트가 넘어갈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곳은 이제 웰스파고 같은 곳들 대표적으로 좀 잘 알려져 있는 곳이죠. 웰스파고도 그렇고 HSBC 같은 경우에는 6,700포인트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증권사들 각각의 또 이제 분석하는 회사들마다 내년도에 뉴욕 증시를 바라보는 시선들을 볼 수가 있고 한 군데 제외하고는 다 내년도에도 S&P 500 지수 강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는 수치 전망하는 수치다라고 이제 전부 다 모아놓은 그런 차트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해보시고 내년도에 뉴욕 증시도 여러분들이 한번 전망치를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 이야기 해봤고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미국 시장에서는 ETF에 관한 사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국내보다 ETF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져 가고 있고 이제 ETF가 2024년도에도 굉장히 많은 폭으로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했어요. 이건 전체 ETF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ETF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이 몰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전에 2021년도에 코로나 이후에도 ETF 많이들 투자했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역대급의 자금이 몰렸는데 근데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랑 CNBC가 이제 같이 집계를 했는데 ETF에 1조 달러 이상이 순유입이 돼서 3년 전 기록한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ETF별로 보면은 S&P 500에 이제 투자하는 뱅가드의 상품이 있거든요. 그게 가장 많이 유입이 됐고 그리고 S&P 500 ETF iShares게 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여러분 세 번째가 비트코인 ETF였습니다. 그래서 뉴욕 시장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도 이 비트코인 ETF가 굉장히 상위권이에요. 세 번째로 많이 유입이 됐었던 ETF 흥행성으로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게 이제 인베스크의 QQQ 트러스트, 뱅가드 토탈 스톡 마켓 인덱스 펀드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비트코인에 관한 ETF 유입이 전체 ETF 시장에서도 3위를 차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인베스코의 QQQ 트러스트는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고 올해 나스닥 지수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쪽으로도 자금이 굉장히 많이 몰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뱅가드 거 1위로 몰렸고 아이시어스 코어, S&P 500 그리고 비트코인 트러스트 이런 순으로 굉장히 많이 몰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지난 11월을 기준으로 ETF의 순유입액의 97%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에 쏠렸고요.
아메리카스 연구 책임자 매튜 바르톨리는 경제 성장과 기업 이익 그리고 성과 측면에서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열광과 흥분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 ETF에도 자금이 좀 몰렸던 그러한 성적이었고, 그리고 올해 1월에 출시된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ETF IBIT는 출시 11개월 만에 5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거대 ETF로 성장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IBIT의 총 자산 규모는 유럽 증시에 집중 투자하는 ETF 50개 이상을 합친 것보다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장 안에서 유럽 증시에 투자하는 ETF 50개를 합친 것보다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ETF의 운용 자금이 더 커졌어요. 금의 운용 자금도 얼마 전에 뛰어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ETF 분석가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ETF 출시다라고 그런 코멘트들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 체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 소식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마이클 세일러가 자사 주식 팔고 자사 주식 팔면서 또 주가 급락을 일어나기도 했었거든요. 보통 자사 주식 팔면은 이게 좀 안 좋게 반영이 되잖아요,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자사 주식을 팔고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고 그거에 관해서 이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보고의 공식적인 자료들을 또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류에 따르면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자사 주식 59만 2,987주를 판매해서 이 판매금 고스란히 비트코인을 또 샀다라고 합니다. 이번 조정 때. 우리가 예상은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좀 이뤄졌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아요. 그레이스케일 리서치가 하나 나왔어요.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ETF를 운용하는 이제 운용사잖아요. 내년치 전망치를 좀 내놓았는데 이제 이 리서치 자료를 제가 좀 가지고 온 겁니다. 일단 2021년 1분기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코인이 뭐가 될 것이냐, 그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쪽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단 스마트 컨트랙트를 디지털 자산 산업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시장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면서 그와 관련한 코인들을 여기 게재를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더리움과 솔라나 그리고 수이와 옵티미즘을 주요 플랫폼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들인지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더리움, 솔라나 이렇게 쭉 있죠.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외에 주목할 코인,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리서치 자료에서 내년에 주목할 20개의 코인 목록을 여기 또 게재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당연히 있고, 솔라나, 체인링크, 스위코인, 유니스왑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호 코인도 있고 몇몇 가지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토큰화, 그리고 탈중앙화, 그리고 확장 솔루션 등 다양한 부분들이 여전히 높은 관심을 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 쪽에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목록들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그레이스케일의 리서치 자료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참고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같이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올해 마지막 방송 본부장의 한마디 그냥 들어보고 끝내볼게요. 예. 네. 한마디요? 재밌었습니다. 올해 네 좋습니다. 네. 내년에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자 되십시오, 내년에도 여러분. 좋습니다. 저희 내년에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